사고는 시스템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해, 가스 시추 장비에서의 포화 잠수만큼 복잡하고 위험한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바이포드 돌핀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끔찍한 이미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고를 찾아볼 때는 조심하시고 마주하게 될 내용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이포드 돌핀 사고는 지각 2만 피트까지 시추하기 위해 설계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한 예입니다. 킬리만자로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가 19,000피트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앉아서 해수면까지 땅을 파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1,500피트 깊이의 바다 위에 완전히 정지한 채로 때로는 강풍이 부는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깊이 뚫어 내려갑니다. 노르웨이 회사 돌핀 드릴링이 소유한 바이포드 돌핀은 1972년에 건조를 시작해 1974년에 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길이 350피트, 너비 220피트, 깊이 120피트였습니다. 대부분의 레저 스쿠버 다이버들은 보통 100피트, 즉 30m 정도까지만 잠수합니다. 1983년 11월 5일 두 명의 노르웨이 포화 잠수부인 베른 베르게손과 트룰스 헬레비크가 약 80m, 즉 265피트 깊이에서 작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깊이는 정말 중요한데 수면에서는 대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65피트에서는 이 두 잠수부가 9기압의 압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면에서의 압력보다 9배나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업을 마치고 다이빙벨로 이동합니다. 다이빙벨이 그들을 수면 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포화 잠수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수중 압력에서 기체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는 일반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 공기는 고압으로 다이빙 탱크에 압축되고 다이버는 레귤레이터를 통해 그 공기를 호흡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는 산소와 질소로 구성된 일반 공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산소 일부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질소는 여러분의 몸에 점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몸의 약 3%는 질소가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몸무게가 180파운드, 즉 80kg이라면 여러분 몸의 약 85온스 또는 2.5리터가 질소가스입니다. 그 질소는 여러분 몸의 모든 조직에 흡수됩니다. 여러분의 뇌, 근육, 혈액, 심장, 간, 관절, 뼈예요. 다이빙으로 높은 압력에 있어도 몸에는 여전히 3% 질소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가 압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질소를 흡수하게 되고 질소의 부피가 그 3% 공간을 채울 때까지 계속 흡수합니다. 265피트 깊이, 즉 9배나 더 높은 압력에서는 그 3% 공간, 이 9배나 더 압축된 기체로 채워집니다. 만약 수면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그 압축된 질소 기체가 다시 9배로 팽창해서 수면에서의 크기와 같아질 때까지 커집니다. 테크니컬 다이버와 포화 다이버들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감압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체가 천천히 팽창하고 그들이 내쉬는 숨속의 공기로 다시 녹아들 시간이 주어집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는 오래 머무르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이빙은 수심 100피트, 즉 30m보다 얕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30분 정도만 지속됩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한계 내에서는 몸에 질소가 많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질소를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감화병에 심각한 위험 없이 바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트룰스와 비온이 265피트까지 잠수할 때는 트라이믹스라고 불리는 산소, 질소, 헬륨의 특별한 혼합 기체를 호흡해야 합니다. 그건 언급할 만한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소와 헬륨은 몸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비온과 트롤스가 바이포드 돌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압력에 적응하기 위해 약 하루를 보냈습니다. 질소와 헬륨이 그들의 몸에 포화되는데 대략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화 잠수라는 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비온과 트롤스에게 문제는 그 깊이에서 질소와 헬륨에 포화된 상태가 되면 안전하게 감압하는데 거의 나흘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올라타고 있는 다이빙벨이 바로 그들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교대 근무를 마친 후에 나흘 동안 감압하는 대신
포화 잠수부인 그들은 다이빙벨을 밀봉하고 자신들이 작업하는 깊이와 같은 압력, 즉 9기압으로 잠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치를 닫고 단단히 밀봉합니다. 그들은 무전기로 수면 위에 연락하고 윈치가 그들을 265피트 위에 있는 바이포드 돌핀 플랫폼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바이포드 돌핀에는 헤비타트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가압 챔버 세트가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헤비타트는 9기압으로 가압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욘과 트롤스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같은 압력에서 생활할 수 있고 보통 약 28일인 근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트롤스와 비온이 헤비텟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헤비텟 안에는 잠들어 있는 다른 2명의 포화 잠수부가 있습니다. 영국 잠수부 에드윈 카워드와 로이 루카스입니다. 포화 헤비텟은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니지만 각 잠수부 팀이 잘 수 있는 침대가 마련되어 있을 만큼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들은 요리하고 화장실도 쓰며 카드 게임이나 휴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비텟에는 3개의 챔버가 있으며 각 챔버는 따로 밀폐하거나 잠수부 이동을 위해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팀의 잠수부들이 자신들의 챔버에서 감압 중일 때 다른 2명의 잠수부들은 28일간의 근무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포드 돌핀에는 항상 잠수부 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983년 11월 5일에는 잠수부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3개의 챔버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각 챔버는 대략 캠핑카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 같은 공간에 9기압의 압력을 가하면 그 안에 9배나 많은 공기가 압축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마치 보잉 747만큼 큰 양의 가스를 캠핑카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트룰스와 베른의 다이빙벨가 바이포드 돌핀의 가판위로 들어올려집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은 헤비텟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다이버들과 외부에 있는 2명의 챔버 담당자가 헤비텟에 그것을 부착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텐더는 가스 굴착 장치에서 헤비텟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다이빙 챔버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헤비텟 내의 압력과 다양한 가스의 혼합 비율을 조절하고 다이버들을 위해 음식과 물을 보충하는 역할도 합니다. 2명의 텐더는 윌리엄 크레먼드와 마틴 손더스입니다. 다이빙벨이 헤비텟에 도킹할 때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냥 연결하고 해치를 열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구역의 압력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비텟에는 트렁크라고 불리는 터널도 있습니다. 트렁크는 다이빙벨이 부착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선박과 연결되어 열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때로는 압력이 가해져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빙벨을 헤비텟에 도킹하고 고정한 후 마틴과 윌리엄 두 텐더가 트렁크의 압력을 다이빙벨, 트렁크, 헤비텟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비오른이 다이빙벨의 해치를 열고 트렁크를 기어갑니다. 그는 헤비텟의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트루스가 다이빙벨에서 나와 트렁크로 들어갑니다. 그는 몸을 돌려 다이빙벨의 해치를 닫습니다. 그런 다음 2명의 텐더가 다이빙벨의 압력을 약간 높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이빙벨이 트렁크에서 분리되기 쉬워집니다. 그 후 트루스는 다시 헤비타트 쪽으로 돌아서 트렁크를 기어가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트롤스가 챔버와 트렁크 사이의 해치를 닫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과 마틴이 트렁크의 압력을 천천히 올리고 다이빙벨을 트렁크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포화 잠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폭발성 감압 사고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트룰스가 헤비타트와 트렁크 사이의 해치를 닫기 전에 텐덩 더 윌리엄 크레먼드가 다이빙벨을 트렁크에 고정하고 있던 클램프를 풀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헤비타트에 압축되어 있던 모든 가스와 4명의 다이버 각각이 몸에 흡수했던 모든 가스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원래 나흘이 걸려야 하는 감압 과정이 이제는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챔버 안의 가스는 캠핑카 크기에서 보잉 747 크기로 팽창했습니다. 다이버들이 몸에 흡수했던 모든 가스, 즉 85온스 또는 2.5리터의 질소와 헬륨이 갑자기 9배로 팽창했습니다. 헤비타트 안에 있던 모든 가스는 나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뿐이었고 그건 트룰스가 막 닫으려던 해치였습니다. 이제 트룰스는 이 해치 앞에 서 있었고
갑자기 팽창한 모든 가스가 해치를 통해 몰려나가면서 트루스도 함께 휩쓸려 나갔습니다. 트루스의 몸은 동시에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면서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해치를 통해 강제로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룰스의 신체 일부는 비퍼 돌핀의 갑판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척추와 장의 일부는 트렁크에서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이빙벨 자체도 대포알처럼 튕겨나가면서 윌리엄 크레먼드를 즉시 사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마틴 손더스는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다이버들도 몸 조직 내부에서 급격히 팽창하는 가스 때문에 즉시 사망합니다. 그들의 피는 끓어오르고 신체 조직은 안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납니다. 검시관들은 이들의 죽음이 끔찍했지만 모두 즉시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이 사고는 처음에는 윌리엄 크레먼드가 다이빙벨을 고정하고 있던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트루스가 해치를 닫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딘 소송과 독립적인 조사가 약 26년이 지난 2008년에 장비에 결함이 있었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원 윌리엄 크레먼드는 바이포드 돌핀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폭발성 감압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책임에서는 벗어났습니다.